최근 한국에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믿기지 않는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 루마니아에서는 해마다 재외공관장 회의를 열고 외국의 외무장관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루마니아가 초청한 사람은 바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기조연설까지 맡기며 한국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법 및 현 상황에 대해 공유해줄 것을 부탁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우레스쿠 루마니아 외교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루마니아 외교의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에서 아시아 국가의 외무장관을 초청한 것은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루마니아의 전략적 동반자다 라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2008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요. 아우레스쿠 루마니아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한 이후 한국과 루마니아는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한국산 방호복을 긴급하게 수송하기 위해 북대서양 조약기구 수송기까지 도입했다. 세계 각국이 더 많은 의료 장비를 사려고 안달났던 시기에 한국은 루마니아의 방호복 지원 요청에 즉각 응해주었다. 라며 한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수차례 전했습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지난달 15일부터 폭발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며 한국의 2차 코로나 팬데믹을 일으킨 광화문 집회와 교회 집단 감염 사태. 중국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일부 극우 이단 교회의 행보로 코로나 1차 팬데믹 동안 사회 전체의 복원을 중요시하면서 신앙과의 균형을 모색해오던 대다수의 한국 교회까지 함께 이미지가 추락했다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정은경 본부장이 이끌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이태원 클럽 사태 때처럼 통신사 기지국 자료를 모두 수집해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전원 발견해내며 기적같은 속도로 신규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400명대까지 치솟았던 확진자 수는 어느덧 100명대로 유지되고 있고 곧 두 자릿수 안정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9월 8일 바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영웅이라 불리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내정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에서 보건학 박사와 예방의학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정은경은 1998년 연구관 특채로 보건복지부에 입사했고 이후 혈액장기팀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응급의료과장 등을 맡은 뒤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긴급상황센터장을 거친 뒤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여성 본부장이었죠. 그리고 바로 어제 초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정은경 청장이 내정됐는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방역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기존 907명에서 인력이 무려 42% 증가 1476명으로 늘어났고 총 5국 상관 41과로 구성되어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감염병연구소뿐만 아니라 질병대응센터, 국립결핵병원, 국립검역소 등도 모두 소속 기관으로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한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안정되고 있음에도 이처럼 밝혔습니다. 국민의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한 결과 확산세가 꺾였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다. 검사 수요가 많아지는 것을 대비해 코로나 의심 환자의 침을 이용한 검사법을 분석하는 시험을 진행 중이다. 라며 타액을 이용한 검사법 도입을 예고했고 가을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가 동시다발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한 번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도입할 것이다 라고 전하며 다시 한번 한국이 K방역의 리드 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의 게브리예수스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라고 평가하며 강력한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것은 질병관리청뿐만이 아닙니다. 권진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어제 있었던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달부터는 셀트리온이 다음 달부터는 GC 녹십자가 코로나 치료제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권진욱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지난 7월 17일 식약처로부터 국내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고 이후 1상에 대한 결과를 완료하고 분석하고 있다. 식약처가 임상 계획 2상과 3상을 심사 중이다. 9월 중에는 상업용 항체 및 치료제를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강조했고 GC 녹십자의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8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 이상에 대한 시험 계획을 승인했고 현재 6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이 소식이 세상에 공개되자 자카르타 포스트는 한국의 셀트리온이 이번 달 코로나19 치료제의 상업 생산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영국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라고 보도하며 개발 속도에 감탄했고, 글로벌 제약 및 의약품 뉴스 전문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스 아레나, 일본의 니케이, 심지어 워렌 버핏의 회사 벅셔스웨이가 운영하는 비즈니스 와이어까지 셀트리온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인데요. 이 렘데시비르라 불리는 치료제는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만든 화학약품이죠.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렘데시비르는 민간 보험 가입자는 $3,120, 공공보험 가입자는 $2,340를 내야 합니다. 즉 5일 내에 완전히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350만 원이 넘는 돈을 내야 하는 것이고, 10일 동안 렘데시비르를 투약받게 되면 7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렘데시비르가 모든 확진자를 100% 살려내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량 생산을 예고한 코로나 치료제는 렘데시비르처럼 화학약품이 아닌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더욱더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의 혈장을 이용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대량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항체 치료제는 혈장을 이용하지만 이를 유전자적으로 분석해 완전히 공장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이 가능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항체는 부작용이 낮지만 가격이 비싸다.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공익적 목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라고 전하며, 원가의 500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제약회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치료제를 공개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제약 시장은 미국과 유럽이 싹쓸이했고 아시아 기업들은 끼어들 틈조차 없었죠. 글로벌 통계 전문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제약 시장 규모는 1,45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미국의 존슨앤존슨, 화이자, 길리어드 사이언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스위스의 노바티스, 프랑스의 사노피 등에 완전히 독식해오다가 한국의 셀트리온이 아시아 최초로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기존의 미국과 유럽 제약회사들이 비싼 가격에 판매하던 의약품을 획기적으로 싸고 더 좋은 퀄리티로 업그레이드시켜 판매하기 시작했고, 셀트리온의 렘시마는 유럽에서 60%, 트룩시마는 40%에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미국에서도 올해 말 20%에 달하는 점유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장신재 셀트리온 사장은 코로나 항체 치료제는 감염된 환자의 바이러스를 즉시 중화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투여하게 되면 항체의 방광기인 2-3주 정도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효과도 있다 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의료진들에게 예방 효과도 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 격리를 실시 중인 베트남이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조치가 연장될 경우 예상되는 기업, 자영업자,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둘러싸고 시민과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해 이달 1에서 15일간 시행되는 사회 격리는 봉쇄와 락다운과 같은 전면 봉쇄 정책은 아니다. 식료품점, 슈퍼, 약국, 병원 등 필수적인 시설 외 영업 중단, 버스, 택시, 그랩과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의 중단, 식료품, 의약품 및 병원 방문과 같은 꼭 필요한 상황 외에는 외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내지는 반봉쇄 정책이다. 발표 초기 전 사회 격리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일기도 해 현재 베트남 당국과 현지 언론들은 사회 격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회 격리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떠오른 것은 지난 6일 베트남 보건부가 코로나19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다. 베트남 일간 또이제 등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응우엔 타인 롱보건부 차관은 사회격리 조치가 코로나19 통제를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고려해 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보건부가 연장 조치라는 강력한 카드를 검토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다. 수도 하노이에 위치한 최대 종합병원인 바잉마이 병원이 집단 감염의 온상지가 됐고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이달 초 바잉마이 병원을 방문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43번 확진자가 통상적인 잠복기인 14일을 훨씬 넘겨 방문 23일 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43번 확진자의 사례는 15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위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243번 확진자가 바잉마이 병원에서 감염됐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달 30일까지 사회격리 조치를 연장할 경우 베트남 경제가 버틸 수 있느냐다. 사회격리 조치 실시로 인해 대부분의 식당, 카페 등이 문을 닫았고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확산하며 글로벌 경제를 흔드는 동안 베트남 경제와 기업들도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베트남 상공인연합회가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30%가 3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의 75%는 인력 감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전체 기업 절반이 6개월 안에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토로하고 있는 고충도 정부로선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기업은 물론 일반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심각하다. 일부 식당, 카페, 가게 등은 정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몰래 가게를 열어 영업을 재개하기도 했다. 가게 셔터를 살짝만 열어놓고 단골 손님만 몰래 받는 식이다. 미용실을 몰래 연 H씨는 아시아투데이에 이러다간 가게 월세는커녕 당장 가족들끼리도 못 챙기게 생겼다며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가게나 식당, 카페들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정부도 대규모의 금액을 풀었다. 베트남 정부 뉴스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천만 명의 저소득자, 빈곤계층, 실직자 지원을 위해 62조 동의 사회보장 패키지를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300조 동 규모의 저금리 은행 대출과 세금, 토지 임대료의 납부 기한도 연장했다. 만일 30일까지 사회격리 정책을 연장하게 될 경우 경제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책과 경기 부양책 마련을 위한 부담 증가도 불가피하다. 불행 중 다행으로 베트남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비아젯, 한부항공 등 일부 베트남 항공사들이 16일부터 국내선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10일 자정을 기점으로 바잉마이 병원의 봉쇄도 연장 조치 없이 해제돼 일각에서는 사회격리 조치가 15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낙관론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13일 코로나19 대응 국가위원회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 베트남 수출 11% 감소 전망. 10일 베트남 정부 보고서를 인용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 베트남의 2020년 수출액은 지난해 비해 11%나 감소한 455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에 따른 미국과 유럽의 수요 감소가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베트남 스마트폰 수출에서 EU가 24%, 미국이 17%로 삼성 베트남 수출의 절반을 함께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은 삼성 스마트폰과 TV, 세탁기 등 세트 사업의 핵심 생산 기지가 있는 곳으로 베트남 박린성과 타영의행성, 호치민의 생산법인을 두고 있다. 하노이 북부에 위치한 박린과 타영의행성 법인은 스마트폰을, 호치민은 가전 제품을 생산한다. 한편 베트남 지난해 수출은 2,640억 달러로 스마트폰, 컴퓨터 및 전자제품 분야가 3분의 1을 차지했다. 베트남 코로나 탓 25만 명 실직 우려, 외투자본 21% 감소.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2분기 25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트남은 올해 초부터 3월 26일까지 15만 3천여 명이 무급휴직 근로를 신청했고 1분기에만 3만 5천 개의 기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민간경제개발연구위원회는 앞으로 9월까지 코로나19가 지속되면 베트남 기업의 74%가 파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1분기 외국인 투자자본 20.9% 감소. 올해 1분기 베트남 내 외국인 투자 자본이 지난해보다 2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트남 기획경제부는 이 기간 동안 새로운 공적 개발 원조가 전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편 베트남 내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국은 총등록 자본금 6,681억 달러를 기록한 대한민국으로 집계됐습니다. 베트남 온라인 시장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으로 베트남에서 아파트 건물 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노이 지역의 경우 부정 전과 비교해 온라인을 통한 식품, 간식 판매량이 4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시장 플랫폼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과 함께 오프라인 시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배달 서비스를 동원하며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베트남 수출용 새우 생산 부족 우려.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인 새우가 생산 부족 우려에 직면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은 배출이 어려워진 어민들이 새우 양식을 꺼리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수출용 새우의 생산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으로 베트남 새우 수출은 일본과 유럽, 미국 지역에서 각각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조치가 상당히 강력한데요. 지금 베트남 전국적으로 사회적 격리가 시행되고 있지요.